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떨리는 그 목소리 끝에는 서운함, 당혹감,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동하지 않으려 식탁 아래 쥔 주먹에 손톱이 박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 계약서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소리치는 아들 준혁이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아들의 이마에는 핏대가 섰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떻게 엄마가 돈 앞에서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가득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햇살이 베란다 창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식탁에 예쁜 꽃무늬 식탁보를 깔고 간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혹은 문화센터 수채화 반 친구들과 모여 앉아 다음 달에 갈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며 소녀처럼 웃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제 맞은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한 아들 내외가 앉아 있고 우리 사이의 대리석 식탁 위에는 잉크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 맨 위에는 굵고 명조체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아 근로 계약서. 어머니, 저희가 민준이 맡기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싫으시면 그냥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내미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며느리가 휴지로 눈가를 톡톡 찍어내며 말합니다. 저 눈물. 10년 전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을 때 저를 보며 흘렸던 그 감동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액체입니다. 저것은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나오는 일종의 무기이자 시위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지혜야! 울지 마! 엄마가 지금 노망이 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들 녀석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저를 쏘아봅니다. 노망이라. 자식 놈 입에서 참 험한 말이 쉽게도 나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고, 내 손주지. 그러니까요. 가족인데 왜 이런 계산을 하냐고요. 남들이 보면 욕해요, 엄마. 남들, 그래. 남들이 욕할까봐 무서우냐? 나는 너희가 더 무섭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하는 너희가 나는 남보다 더 무섭다다. 제 말에 아들 준혁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강요라니요. 저희가 언제 강요했어요? 부탁드린 거잖아요?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손주 재롱 보면서 소일거리 삼아하시라고. 심심하실까봐 소일거리.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정중앙에 꽂힙니다. 준혁아, 너는 내 엄마의 인생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더냐? 남편 잃고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봉제 공장에서,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며 너희 둘 대학 공부시키고 장가 보낸 그 세월이 너에게는 그저 심심한 노인네의 시간으로 보였더냐?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소일거리,
내 눈에는 하루 11시간 동안 2살짜리 아이 꽁무니 쫓아다니며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재우는 일이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이니? 그럼 내가 해라.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그 소일거리 하면서 살아. 아니, 엄마는 말씀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나는 돈 벌어야 하잖아. 가장인데. 나도 돈 벌어야 한다. 내 노후 자금, 내 병원비, 내 장례비.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깔끔하게 가려면 나도 내 시간이 돈이다. 너희는 돈 버는 게 유세고 나는 노는 게 죄냐?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월 300만 원이라니요. 전문 베이비시터도 이렇게는 안 받아요. 드디어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눈물 젖은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300만 원이 비싸. 지혜야, 너 저기 사거리에 있는 베이비시터 업체 전화해봤니? 한국인이고 신원 확실하고 경력 30년 넘은 사람 쓰려면 입주 시터 기준으로 월 400만 원은 줘야 해. 게다가 나는 남도 아니고 친할머니야. 내 손주니까 유기농 재료 사다가 이유식 만들고 TV 안 보여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눈 한 번 안 떼고 지킬 사람이야. 그런 최고급 인력을 쓰면서 300만 원이 아까워. 하. 진짜. 엄마, 돈 또 고르셨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탐욕스러운 노인네가 우리 엄마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들 녀석이 머리를 감싸주며 내뱉은 그 말이 오늘 대화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돈독, 탐욕. 네가 입고 있는 그 브랜드 양복, 네가 타고 온 그 중형차,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금 보태준 게 누구의 돈독 덕분인지 너는 까맣게 잊었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나 돈독 올랐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정당하게 내 노동력을 사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서 월 150만 원짜리 싼 시터 구해서 맡기든지. 단,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것만 명심해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 어머니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와 아, 진짜 짜증나게 하며 식탁을 내리치는 아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으니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손이 덜덜 떨려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눈과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 67의 여자가 거기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도대체 일주일 전 그 전화 한 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화목한 가족 연극을 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저는 평생 호구라는 배역을 맡은 줄도 모르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단이 나게 된 그 기가 막힌 일주일 전의 전화 통화. 제 인생의 제이막을 여는 종소리가 되었던 그 모욕적인 전화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35세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암 선고를 받고 3개월을 못 버티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빚더미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었던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울 시간이 어디 있나,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그날부터 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기계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전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해주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실밥을 뜯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뒤틀려 젓가락질조차 힘들게 되었을 때, 큰아들 준혁이가 대학 졸업장을 가져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작은 아들 민수가 취직했다며 첫 월급 내복을 사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 이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24평 아파트. 그리고 30년 근속한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털어 만든 작은 상가 하나. 거기서 나오는 월세 150만 원. 이것이 제 인생의 성적표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밥벌이 내가 하며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겠다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센터 수채화 그리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로 산 붓세트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큰아들 세 글자가 떴습니다. 준혁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회사 아니야?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마치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 짓는 그 특유의 영업용 목소리였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 좋던데 산책은 다녀오셨고요. 그래, 나 지금 그림 그리러 가려고 나가는 참이다. 무슨 일이니? 아, 그림이요? 어머니 참 우아하게 사시네. 다름이 아니라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혜가 이번에 복직하게 됐거든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면서 다시 오라고 사정을 해서요. 어머, 잘 됐구나. 지혜 능력 있네. 축하한다고 전해줘라.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이 낳고 경력 단절된 여자가 다시 팀장으로 복귀한다니 며느리가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본론은 그 축하 뒤에 숨겨진 청구서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지혜가 출근하면 우리 민준이 누가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민준이. 이제 갓 2돌 지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첫 손주. 하지만 손주가 예쁜 것과 내 일상을 포기하고 육아 전쟁터로 다시 뛰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준이 어린이집 대기 걸어놨다며? 아직 안 나왔니? 네, 국공립은 대기가 1년도 넘게 남았고요. 사립은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남의 손에 애 맡기는 걸 너무 불안해해요. 요즘 뉴스 보면 이상한 시터들도 많고. 그래서 나보고 봐달라는 거냐? 에이, 어머니가 봐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민준이도 할머니 제일 좋아하잖아요. 어머니도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신데 손주 재롱도 보시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적적하다. 준혁아, 엄마는 적적할 틈이 없단다. 월요일엔 영어회화, 화요일엔 수채화, 수요일엔 요가, 목요일엔 친구들 모임. 내 스케줄러는 너보다 빽빽해. 하지만 아들은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신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해봤는데요. 일단 평일에만 봐주시면 돼요. 지혜가 8시에 나가니까 제가 7시 반쯤 민준이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한 저녁 7시 반, 8시 그쯤 될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 30분입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내 깨어있는 시간의 전부를 아이에게 매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점심은, 내 수업은, 친구들과의 약속은, 내 우아한 노년은? 준혁아, 하루 12시간이 넘는다. 나 이제 67이야.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픈데 그 시간 동안 애 쫓아다니는 거 무리다. 에이, 어머니, 민준이 순하잖아요. 그냥 밥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낮잠 잘 때 어머니도 같이 주무시고 TV도 보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육아를 안 해본 남자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2살 배기 아이는 1초라도 눈을 떼면 사고를 칩니다. 밥 먹이는 전쟁, 기저귀 가는 전쟁, 재우는 전쟁. 그것은 쉼이 없는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짜로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용돈 챙겨드릴게요. 그 용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자식 키운 공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어때요? 섭섭지 않죠? 거기서 민준이 간식이랑 어머니 점심밥 정도는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저희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데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니까 크게 쏘는 거예요. 50만 원. 순간 멍해졌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5일. 한 달이면 대략 250시간. 50만 원을 25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2,000원. 지금 편의점 알바 최저 시급이 1만 원이 넘는 시대에 내 아들은 내 노동의 가치를 시급 2,00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쏜다는 생색과 함께. 심지어 그 돈에서 애 간식비랑 내 밥값을 해결하라니. 사실상 영원, 아니 내 돈을 써가며 애를 봐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준혁아, 50만 원. 너 지금 엄마 놀리니?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네? 왜요? 저거요? 아이, 참. 어머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지혜 친구 시어머니는 그냥도 봐주신다는데 제가 챙겨드린다니까요? 가족이니까 더 챙겨드려야지. 가족이니까 헐값에 부려먹겠다는 거냐? 남한테 맡기면 그 돈으로 하루에 3시간도 못 써. 근데 엄마한테는 하루 종일 맡기면서 50만 원. 내가 내 눈에는 파출부보다 못해 보이니? 아니,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파출부는 남이고 어머니는 할머니잖아요. 손주 봐주는 게 일이에요? 사랑이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시는 어머니가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랑. 가장 숭고한 그 단어가 이 순간만큼은 가장 비열한 핑계로 들렸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사랑하니까 참으세요. 사랑하니까 희생하세요. 사랑하니까 공짜로 해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내 노년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당 잡히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 사랑이지. 근데 준혁아, 너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월급 없이 야근해라 하면 할 거니? 그거랑 이게 같아요? 회사는 남이고 나한테는 내 인생이 내 회사다. 나는 내 인생 경영하는 사장이야. 근데 내가 와서 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합병하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니? 어머니 진짜 변하셨네요. 옛날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키울 때는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이제 살만하시니까
자식한테 선 그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다. 맞습니다. 옛날에 김영숙은 바보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살을 깎아 먹여도 아깝지 않았던 바보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영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희생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변했다. 늙어서 변했다. 그러니까 못한다. 50만 원. 그 돈으로 며느리 명품 가방이나 하나 사줘라. 나는 그 돈 없어도 사니까.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30년 세월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뻔뻔한 괴물이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뜨거운 제 얼굴을 식혔습니다. 저 멀리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호구 엄마로 살지 않겠다. 내 노동의 가치, 내 인생의 존엄성.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가르쳐야겠다. 저 철없는 것들에게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수채화붓 대신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니, 찍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장 다음 주부터 며느리는 출근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 사람은 없고 남에게 맡기자니 비용은 더 비싸고 불안했을 테니까요. 아들 준혁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 잃은 김구 선생이라도 된 듯 비장하고 억울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애써 무시하며 계약서 원본을 제 파일철에 꽂아 넣었습니다. 자, 계약 성립됐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분이라도 늦으면 추가 요금 발생하는 거 잊지 마라. 그렇게 저의 프로육아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30년 만에 다시 출근복을 입었습니다. 물론 정장은 아니었지만 헐렁한 몸빼 바지가 아닌 깔끔한 면바지에 셔츠를 입고 앞치마도 새로 사서 맸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손주 보러 가는 마실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무니까요. 어머니 오셨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어준 며느리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출근 시간 5분 전이다. 민준이 인수인계해라. 아침 먹였니? 열은, 특이사항은? 며느리는 당황하며 기저귀, 가방과 식단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받아 들고 거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쭈뼛거리며 나가는 아들 내외의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와 민준이 단둘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황혼육아라는 말이 참 근사해 보이죠. 손주 재롱 보며 하하 호호 웃는 평화로운 노년을 상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요. 제 일과는 이렇습니다. 9시 10분 민준이
아침 간식으로 직접 갈아 만든 사과 퓨레. 10시 오감 발달놀이로 밀가루 반죽 치대기. 11시 광합성하러 놀이터 산책. 12시 직접 다진 한우와 유기농 브로콜리로 민준이 점심. 1시 민준이 낮잠. 이때가 유일한 휴식 같죠. 아니요. 이때 밀린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합니다. 3시 민준이가 일어나면 오후 간식 먹이고 책 읽어주기, 목이 쉬도록 동화책 10권을 반복합니다. 5시 목욕시키고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저는 맹세코 단 한순간도 소파에 등을 기대고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어 넣었을 때 그 당당함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돈 받았으니 그 값은 해야지. 그 자존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민준이가 낮잠 든 사이 저는 식탁에 앉아 육아 업무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10시 30분 응가 황금색 상태 좋음. 12시 이유식 150ml 완밥. 2시 낮잠 중 기침이회. 어린이집 알림장보다 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제 노동의 증거이자 며느리에게 보내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봐라. 내 시어머니가 너희 없을 때 이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정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목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2살배기 사내 아이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들어 올리고 안아주고 쫓아다니고 밤에 집에 돌아오면 무릎이 퉁퉁 부어올라 찜질팩 없이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에는 파스를 도배했고 손목 보호대는 제 피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친구 순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김영숙, 너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야, 300만 원 그거 다 병원비로 나가겠다. 너 골병 들어. 적당히 해, 적당히. 친구의 걱정 어린 잔소리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적당히, 아니요,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요. 공짜로 봐줬다면, 아이고 허리야, 오늘은 그냥 TV나 보자 하고 누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기에 저는 프로여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서가 저를 더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6시 반, 퇴근한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집안은 반짝반짝하고 아이는 목욕까지 싹 해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엄마를 맞이합니다. 식탁 위엔 육아일지가 펼쳐져 놓여 있고요. 며느리는 그 완벽한 풍경을 보며 감탄합니다. 우와, 어머니. 민준이 얼굴 핀 거 봐. 역시 전문가시네요. 시터 썼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 칭찬 한마디,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동을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파스 냄새 진동하는 방에서 홀로 끙끙 앓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았지만 통장 잔고에 찍힐 300만 원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손주 녀석 예쁜 옷도 사줘야지. 내 노동의 대가가 입금되는 그 짜릿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25일,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고 또 열어봐도 잔고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잊어버렸겠지.
설마.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들이 내 피땀 어린 노동을 외상하려 하는구나. 제 아내 프로 육아 노동자가 다시금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28일 저녁, 저는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독촉할 수도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확실히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이 왜 빚쟁이처럼 어렵고 치사하게 느껴지는지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3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 준혁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는 치킨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며느리와 아들은 맥주 한 캔씩을 놓고 TV를 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나만 속이 타들어갔지. 너희는 참 평화롭구나. 저는 거두절미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분위기를 감지한 며느리가 슬그머니 TV를 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왜 그렇게? 지혜야, 준혁아. 오늘이 며칠이니? 둘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28일이다. 월급날은 25일이고 3일 지났다. 왜 입금이 안 되니? 제 돌직구 질문에 아들 녀석이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깜빡 3일이나? 너희 카드 대금 나가는 날은 안 깜빡하면서 엄마 월급은 깜빡해. 에이, 어머니 카드사는 연체료 붙으니까 그렇죠? 어머니야 뭐. 며칠 늦는다고 이자 받으실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가족끼리 또 나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만능 면죄부.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이번 달에 돈 나갈 때가 좀 많았어요. 자동차 보험료도 갱신해야 하고 지혜 복지 기념으로 옷도 좀 샀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또 올랐더라고요.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번 달만, 딱 이번 한 달만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300만 원 다 드리려니까 저희가 이번 달은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해서요. 한 150만 원? 일단 그거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형편 풀리면 드릴게요, 네. 150만 원. 반토막을 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흘린 땀방울의 절반을 깎아 먹겠다는 겁니다. 제 무릎 연골값, 손목 통증값, 그리고 내 자유 시간의 값을 형편이라는 핑계로 후려치겠다는 겁니다. 준혁아, 너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번 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월급 반만 가져가라.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충성 하고 받아올 거니? 아니, 엄마. 자꾸 회사랑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회사는 남이고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가 자식 사정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꼭 남이랑 똑같이 계산해야 속이 시원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신가 봐. 며느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저 많이 실망했어요. 실망. 내가 민준이 굶겼니? 때렸니? 뭘 잘못해서 실망을 해? 아니요. 육아는 잘해주셨죠. 완벽하게요. 근데요. 정이 없으시잖아요. 정이.
정. 제 친구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 복직한다고 하면 와서 반찬도 해다 주시고 애도 봐주시면서 용돈 10만 원만 드려도 아이고 고맙다 하신대요. 어떤 분은 오히려 며느리 힘들다고 며느리 용돈까지 챙겨주신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약서 들이미시고 1분 1초 따지시고 하루 이틀 늦는 걸로 쫓아와서 돈 달라고 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너무 속물 같으세요. 손주 봐주는 걸로 장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민준이 맡기면서도 기분이 찝찝했다고요. 속물. 그리고 장사. 그 두 단어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수군대던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 독한 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돈독이 올랐어. 그래요. 저는 독하게 살았습니다. 속물 소리 들으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이 자식들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내가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내 손주의 엄마 입에서 다시 듣는 속물이라는 비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식탁을 뒤엎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 기가 막히니 오히려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차갑고 건조하게. 그래. 내가 속물이다. 돈밖에 모르는 늙은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내가 말한 그 정 많고 공짜로 해주는 시어머니들. 참 훌륭하시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너희 빚 없이 결혼도 못 시켰고 이 아파트 전세금도 못 보태줬다. 나는 내 방식대로 너희를 사랑했고 그게 죄라면 달게 받으마.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장사꾼이다. 그러니까 내 물건값, 내 노동값 제대로 안 쳐주는 손님한테는 더 이상 물건 안 판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민준이 데려오지 마라. 돈 입금되기 전까지는, 아니 너희가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 파업이다. 엄마, 지금 협박해. 내일부터 당장 어쩌라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그 정 많고 공짜로 해주는 시터 찾아보든지 아니면 너희가 회사 관두고 애 보든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갈 거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마자 찬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울지 마라, 김영숙. 여기서 울면 진짜 지는 거다. 집에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들 생일이었던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수채화 붓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그을 수 없었지만 억지로 물감을 짰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 제 마음 같은 색깔들을 닥치는 대로 도화지에 문질렀습니다. 그날 밤 꺼진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 20통과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내일 지혜 중요한 회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귀마개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의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들이 자초한 지옥이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을 내일 아침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칩거에 들어간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지만 안방벽을 타고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를 층간 소음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제 집 문을 두드리는 아들 녀석의 다급한 주먹질 소리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귀마개를 더 깊숙이 눌러끼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나는 죽을 때까지 호구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저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부모 귀한 줄 모르는 자식들을 사람 만들기 위한 마지막 가정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나중에 며느리가 울면서 털어놓은 그날의 풍경은 가히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출근은 해야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은 없고 저는 연락 두절이고 결국 아들은 반차를 쓰고 며느리는 오전 회의를 미루고 부랴부랴 인터넷 카페와 앱을 뒤져 긴급 시터를 구했다고 합니다. 조건은 딱 하나. 당장 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싼 사람. 제게 주던 150만 원도 아깝다던 그들이었으니 당연히 저렴한 사람을 찾았겠지요. 오후 1시쯤 구세주처럼 한 아주머니가 도착했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애 보는 데는 도사니까.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아들 내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일당 12만 원. 제가 받던 금액보다 훨씬 쌌으니 아들 녀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거봐, 엄마 아니어도 다 해결되잖아. 엄마가 너무 비싸게 굴었던 거야. 하지만 그 가성비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은 폭탄 맞은 듯 장난감이 어지러져 있었고 TV에서는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은 자극적인 만화가 시끄럽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시터 아주머니가 누워서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정작 내 손주 민준이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더랍니다. 아줌마! 이게 무슨, 애가 왜 울고 있어요? 놀란 며느리가 소리치자 아주머니는 느릿느릿 일어나더랍니다. 아이고 애 엄마 왔어? 애가 하도 보채서 TV 좀 틀어줬지. 애가 낯가림이 심해서 혼났네. 며느리가 급하게 민준이를 안아 올리는데 아이 엉덩이 쪽에서 묵직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해 보니 세상에 언제 갈았는지 모를 기저귀가 퉁퉁 불어 있었고 연한 아이살은 대소변독이 올라 빨갛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돌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쉬 소리만 나도 즉시 갈아주고 파우더를 발라줬으니까요. 아줌마! 기저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아니 애가 안 울길래 싼 줄 몰랐지. 그리고 나도 좀 쉬어야지 하루 종일 애랑 씨름했는데. 돈 10만 원 주면서 바라는 게 맞네 젊은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터 앞에서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식탁 위였습니다. 제가 만들어 냉동실에 소분해 둔 유기농 이유식은 그대로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배달음식 용기와 뜯지 않은 컵라면 스프가 굴러다녔습니다. 애가 밥을 안 먹어서 그냥 내 거 좀 나눠줬어. 나트륨 범벅인 배달 짜장면을 2살 배기에게 먹인 겁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배탈이 나서 밤새 설사를 하고 토를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뛰어가며 며느리는 그제야 제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매일 식판을 싹 비우게 만들던 할머니의 손맛.
엉덩이가 진물을 새 없이 보송보송하게 관리해 주던 할머니의 부지런함. TV 대신 하루 종일 그림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던 할머니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노동이자 지극한 정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의 가격이 월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휴가를 낼 수 있니 없니 하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연차를 내고 아이를 봤지만 평소 육아에 손도 안 대던 녀석이 뭘 알겠습니까? 아이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울다 지쳐 잠들고 아들은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 시간도 없이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겨우 이틀. 제가 파업한 지 겨우 이틀 만에 그들의 평화롭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제 휴대폰을 켰습니다. 켜자마자 띵동 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입금 300만 원 아들이라고 입금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입금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준이가 아파요. 민준이가 아프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놈 괘씸한 건 둘째치고 내 강아지가 아프다는데 어떤 할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온매무새를 다듬고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화면 속 아들과 며느리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밑은 퀭하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 후줄근했습니다. 삐비빅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민준이가.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아들 품에 안겨 축 늘어진 민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 냄새를 맡자마자 거짓말처럼 칭얼거림을 멈추고 파고들었습니다. 할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쥐는 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시터 아줌마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애써주셨는지.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들여도 모자란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다시는 돈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속물이라고 했던 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토닥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인생 수업료 비싸게 치렀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지혜야, 내가 말한 정이라는 거. 그래, 나는 돈 받고 일하지만 내 손주 엉덩이 짓무르게 놔두지 않는다. 내 손주한테 컵라면 국물 먹이지 않는다. 돈은 노동의 대가고 그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 사랑이다. 너희는 그동안 내 사랑을 공짜로 착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탈이 난 거야. 네, 명심할게요. 어머니 정말 명심할게요.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입금 확인됐으니 오늘부터 다시 업무 복귀한다. 단, 민준이 아파서 병원 데려가야 하고 간호해야 하니까 이번 주는 특별 간호수당 붙는다. 알겠니? 네,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감격해서 소리쳤습니다. 돈 더 달라는 소리에 저렇게 기뻐하는 꼴이라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72시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파업은 저희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혁명적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선 저와 아들 부부의 관계는 수직적 복종 관계나 일방적 희생 관계가 아닌 완벽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매달 25일 오전 9시 제 휴대폰에는 어김없이 입금 알림이 울립니다. 단 한 번도, 단 1분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놨더군요.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아들에게서 이모티콘으로 시작하는 문자가 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가장 극적입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퇴근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롤케이크 사왔어요.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며 제 가방을 챙겨줍니다. 제가 현관을 나설 때면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배웅을 합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나 상사를 모시듯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300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큰 충만함을 제게 줍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니 몸 아픈 줄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은 집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 파업 투쟁기와 육아 계약서, 이야기가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문화센터에 가면 다들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영숙 언니, 나도 며느리가 애 봐달라는데 어떡해? 김 여사, 나도 계약서 양식 좀 줘봐. 우리 아들놈한테 써먹게. 그래서 저는 아예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실버육아 노동조합 손주보다 나. 매주 목요일 저녁 우리는 모여서 계약서 작성법, 육아 팁, 그리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을 공부합니다. 제가 일종의 노조 위원장이 된 셈이죠. 우리 회원들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노동은 입금으로,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얼마 전에는 둘째 아들 민수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네 민준이 이제 어린이집 간다면서요. 그럼 엄마 시간 좀 남으시겠네. 목소리에 꿍꿍이가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저희도 둘째 계획 중인데 쌍둥이일 확률이 높대서요. 엄마가 형네 봐주신 것처럼 저희도죠.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줄을 서라. 엄마 지금 예약 꽉 찼다. 에이 엄마 가족끼리 예약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 몸값이 좀 올랐다. 1년 경력 쌓였잖아. 연봉 협상 다시 해야지. 게다가 쌍둥이. 그건 난이도 최상이다. 기본급 500에 야간 수당 별도다. 감당할 수 있겠냐? 500이요? 싫으면 관둬라. 엄마는 이제 돈보다 내 자유 시간이 더 비싼 사람이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둘째 녀석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저를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는 공짜 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싸고 귀한 프로페셔널한 조력자로 봅니다. 그러니 함부로 부탁하지 못하고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가족의 품격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1년 전 그날 제가 속물 같다는 말에 상처받아 며느리 눈치를 보며 헐값에 타협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골병든 몸으로 파스 냄새를 풍기며
자식들 눈치나 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신세 한탄이나 하는 그저 그런 뒷방늙은이가 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저의 욕망을 인정하고 제 노동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남들이 돈독 오르날미라고 욕하든 말든 저는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아니 가족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저는 이제 퇴근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녁엔 친구들과 와인바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당당한 내 돈으로 가장 비싼 안주를 시켜 먹을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분들, 기억하세요. 부모의 인생은 자식의 부록이 아닙니다. 우리도 꿈이 있고 욕망이 있고 놀고 싶은 시간이 있는, 살아 숨 쉬는 주인공입니다. 손주 육아, 입금 확인되면 시작합니다. 단, 제 인생의 행복이 입금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계약도 성립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인생을 경영하러 가야 하거든요. 나는 김영숙. 나는 내 인생의 CEO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황혼육아로 겪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